선생님, 그러면 당시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한국 공무원들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한국 공무원들이라고 접촉을 이때까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뭐 삼국에서 진행하는 연회나 이런 데서 만나더라도 시간에 거리간격을 두고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돌아오면서 정책이 바깥에서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형님의 자세에서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맏형의 자세에서 북한 외교관들이나 뭐 일반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형님의 자세로 만나면 북한 외교관들이 지갑을 좀 열어서 한국 외교관들에게 좀 뭐라도 사주면서 뭐 이래야 되는데 형님의 자세로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 생각이 사상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거기서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돈은 없는 거고요. 뭐 자기 주머니 털어야 되겠는데 그걸 한국 분들의 그 생활 수준에 맞게 굽으려면 내 생활비를 다 써야 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외교관 입장에서 사실 자괴감이 들 것 같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 중국 사람들만 해도 북한에 나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되게 좌절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진짜 담배 뻑뻑 피워대는 여자애가 어제 전날에 어디 가서 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활기발랄하고 걔가 그렇게 세상에서 자유롭게 보이는데 걔만 보더라도 내가 사는 삶은 정말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남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이렇게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남한의 학생들 관광객을 보면서 좀 뭐 생각이 좀 드신 건 없으세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저도 만난 게 한 번 만나는 게 도서관에서 한 번을 만났어요. 저도 그래서 갔는데 한국 분들이 한 4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에 대한 그 사전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뭐 한국어하고 북한어하고 똑같으니까 이 사전을 사시라 이게 더 말하자면 표현이 정확하다 하고 대줬는데 그분이 정확히 날 북한 사람하고 딱 캐치를 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셨나 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학생입니다. 그럼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진은 뭐 저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이 나가면 전 뭐 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대단히 여유롭고 하여튼 자유분방하다. 자기네 뭐 자유관광에서 막 자기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허탈하지 않던가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가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그다음 이중적인 감시는 베트남 비밀경찰까지도 우리를 캐치한다. 그 이중 감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항상 몸을 살인다 그럴까 조심한다 그럴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외국인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얘가 중국에 돌아가서 어떤 기사를 썼을 때 내 실명을 밝혀서 기사에 내 발언 내용이 나갔을 때 그 공포와 파장에까지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 정권을 대해서 삐죽거릴 때 내가 맞아라고 그거를 호응하려고 해도 혹시 이 사람이 기자인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외부에다 쓸지 그게 제일 각장 두려워서 언어의 어떤 자유로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방어막을 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기억을 하셨나요? 우리 그 외교관들이 계속 나가는 게 봉화리 차에서나 거래 호텔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단을 들어오게 되면 그때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모르니까 자기 호텔 방에서 선물당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면 우린 너무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방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쉽게 걸어 대다 하면 2층 로비에 갑시다 그러거든요. 그럼 로비는 이렇게 맥주도 팔고 이렇게 1층 로비는 너무 복잡하고 거기 식당은 그러니까 2층 로비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뭐 좀 받을 거도 받고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걸어도 5층에 도청국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거기서. 대표단이 나오는 곳은 고려호텔에 가고 관광객이 나오면 양각도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양각도도 다 감청으로 하고. 그럼 아무 호텔이나 다 5층이 감청, 도청일 겁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북한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외교관들 돌아가면서 군무를 서요. 북한 당국에서 보내는 지시들을 직계 받고 하려면 한 명씩 교대로 이제 대사는 놔두고 참사, 소기관 이렇게 해서 교대로 서거든요. 밤에 군무를 선다는 거죠? 야간 당직이 서는 게 근데 북한 대사관은 못 사니까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데 심심하니까 북한 대사관 정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도 새벽이나 밤에 청소를 하는 게 거리에서 그러니까 청소로 굴러자지 거기에 대사관 주변에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은 생활비를 얼마나 타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분들은 내가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니까 물어본 게 그때 700달러인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겠다. 그래서 완전 쇼크 먹었죠. 나도 400달러인데 700달러. 근데 그분들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지역기엔 대사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고 왔는데
굉장히 그 멸시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려서 들어오고 말았죠 그때. 넌 내가 받는 이돈만큼 못 받지? 예, 뭐 그런 이런 시간이죠. 여기가 아니 이게 베트남에 있는 이게 청소- 미아 사업소 사람보다 우리가 못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도. 야, 그 마음에 좀 너무 심란하고 너무 충격받고 그럼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갔다는 생각은 그때는 좀 못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세뇌를 대단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잖았어요. 뭐 우린 외상 하나 들어와야 몇백씩 넣고 봤는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저건 선전용이다. 뭐 이렇게만 바라봤지.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나와서 예. 한국의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의 삶을 인정하고 아 진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삶이 한국인들의 평범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확신이 들고 믿었었어요. 그런 계기가 특별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계기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항상 주지 못해 보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게 쌀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돈과 비례되는 상품인데. 그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지가 또 도착하니까 주변에 뭐 알지도 못한 분들이 먹을 게 있나 쌀을 가져와라 그러고 이렇게 말할 때도 우문이 많이 덮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 서울역에. 예, 노숙자들을 보고 싶어서 일명 북한의 고지들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들어가서 봤는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은 돈 많아도 저기 가야 된다는 게요. 그때 네. 이해를 못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저기 가실까. 근데 지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선생님 그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실 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베트남 예.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예. 도망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대사관에서는 일단 한 명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정보가 취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북한 당국에서 정보로 내려옵니다. 뭐 내려오는데 뭐 한국으로 뗐다 이렇게 정보 지질 정도는 아니고요.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나오고 정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외무성청 나오고 그게 말하는 국가안전보위성 안전대표에 되는데 안전대표는 정확히 오겠죠. 그건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보내는 정보니까 그러면 이제 인원을 모집해서 나갑니다. 몽땅 나가서 뭐 테러를 차단하겠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때는 그때 베트남에서 뛰지는 않았고 라오스인가 캄보디아 거기서 한 명이 뛰었어요. 캄보디아. 그때 뛰었는데 갑자기 비상수집 딱 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전대표와 안전대표 부인은 그때 안전 그 책을 들고 저리 캄보디아로 날아갔어요. 벌써. 캄보디아로. 네, 근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선생님? 제가 대사관에 있을 때니까 제가 2013년도 걸 때 1월 달에 대사관을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 2015년도인가 그때 될 거예요. 한수의 이야기일 것 뭐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전대표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술당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잡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관심이 없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았어요. 나온 게 뭐나 그 소식을 알리려고 국가정보위성이 일꾼들이 그 집에 간 거예요. 평양에 있는 집에? 평양 그 집에 간 거예요. 간데 그렇지. 그 부모들이 진짜 아니냐 해외 나간 다른 데서 왔다고 집안에다 한 상다리 뭐라니까 음식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정보 요원인 북한 요원이 갔는데 이게 살이 났으니까 이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도 대접을 받으면서 어느 분이 뭐 탈북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그 힘들었다고 그런 소식이 그 대사관에 들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야, 진짜 그 부모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이거 진짜 평양에서 이제 추방돼야 되고 해서 그때 좀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 그렇죠. 캄보디아에 있는 딸이 예, 소식을 예. 가지고 왔다니까 있는 그렇죠. 거 없는 거 차려가지고 한 상 푸짐히 그냥 차렸는데 예. 정작 그 소식을 없어졌습니다. 행방불명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담당자들도 차마 그게 뭐 입 밖으로 네, 그렇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정보요원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악명 높게 추노꾼처럼 막 가서 도망가는 거 잡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평양에서 그런 데 가는 건 기여원들도 가긴 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모르고 그 나라에 청송을 하는 거지. 뭐 태어날 때부터 강도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나쁜 기여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본성은 좋은데 북한 당국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뛰어온다 한국으로 도망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발 그 애들이 꽃다운 청춘들이 잘 성공해서 정착 잘해서 빨리 잘 안전한 곳에 뛰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야 그 왜 못 잡아온 거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저는 좀 뭐랄까요. 뭐 나이 든 외교관들하고 또 다른 세대거든요. 저는 또. 그러니까 뭐 갔다 하게 되면 뭐 가는데 뭐 긍정적인 마인드였어요. 뭐 지가 뭐 가는데 뭐 가서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거기 뭐 신경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내가
탈북자가 많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때까지는. 언제 아셨습니까? 많이 온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 그때 베트남 대사관에 탈북민 한 분이 들어온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베트남 쪽으로 탈북민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뭐 대사관 오신 거예요? 예. 오신 거 아니라 더 대사관으로 기어간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우리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뭐 중국이 가까우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가 네. 있잖아요. 뭐 네. 관광대사는. 근데 이 천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권을 가지고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들어와서 대사관으로 아예 진입을 한 거예요. 안 하게다가. 그럼 모조리가 떠 있나?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왜 불편하세요? 제가 말해서 그래도 고국이라고 쫓아가는데 뭐 데려다 잡아다가 딱 북한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사관 예산에 탈북자들이 오는데 그걸 보내줄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그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긴급 예산이 있어서 오게 되면 식사부터 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 손해도 있는가 반면에 또 정신적으로도 있습니다. 왜냐 24시간 그 사람을 지켜야 되겠죠. 또 달아나면 더 해야 다녀요 거기서. 그러니까 방에다 갖다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고 교대제로 지켜야 되고 가다가 나중에 달아날 줄 모르니까 중국까지 이송을 할 때 또 한 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또 한 명. 네. 그럼 우리는 또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옛날엔 저 경찰청국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은 뭐 우리하고 틀리게 뭐 사람 때리고 죽이는 데는 전문가들이니까 네. 뭐 그분들 이렇게 뭐 쥐도저도 뭐 이렇게 흙떡에서 땅에다 파묻자 뭐 이런 소리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짐이겠죠. 사람 그분들은 사람 죽이는 건 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송을 하고 이럴 때 우리 사비를 써야 되니까 야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틀린 거겠지. 그 경찰 그분은 뭐 반역죄다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그건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근데 어떤 특대적 땅에다 파묻자는 게 근데 대사관 땅은 북한 땅이 아니에요. 북한 땅이니까 뭐 파묻어도 누가 수사기관이 나올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차마 뭐 대사관의 서기관보다도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땅에다 파묻는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 결론을 내는 게 대사관에서 결론을 내는 게 베트남 공안에다 넘겨주자 경찰에다가 그게 편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엔 보고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평양까지 들어가서는 티켓 값 다 한국에서 보러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다 가지고 왔대요, 자기. 뭐 한국 돈 몇 년으로 갖고 왔, 뭐 원으로 갖고 왔는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린. 그래서 하루는 데리고 밖에 나갔거든요. 그분은 평양에 가는 줄 알고 좋아서 나왔는데 사실은 네. 바깥에 베트남 공안차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네. 문 열자마자 공안이 잡아서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엔 뭐 소식을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예, 그 베트남 공안은 그 잡아가지고 어디다 보냈어요? 한국 보냈겠죠? 대한민국 그쪽 오니까 한국에 보냈겠죠. 왜 대한민국 그쪽으로 와도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보내려면 우리가 임시여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임시여권 비상 북한에서는 그보고 비상여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짜리 여권. 근데 뭐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그냥 살아있는 게 대한민국 국적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보냈겠죠. 뭐. 그 와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착 쳐맞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때리지는 때리지는 않으니까. 않은데 조금 뭐랄까 좀 처벌의 수위가 좀 있었겠죠. 그래도 여기 들어가서. 그래봤자 여기 감옥은 천국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한 대도 때리지 않지 하니까. 예. 근데 정말 그때 그분의 운영은 조금 그래도 운이 좋아서 북한과 가지 않고. 운이 대단히 좋으신 거죠. 북한에 들어가면 뭐 나도 들어가서 이 유튜브 봤는 내용이 뭐 각자를 여기다 때리고 죽도록 때린다는데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많이 그 감명을 받았는데 진짜 내가 북한의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실들을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예, 북한 대사관은 뭐 이렇게 외교 일꾼들이 이렇게 외무성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도대체? 그냥 먹고 술 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고 그냥 이러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있나요? 그게 뭐야 쉽게 말씀드리면 조국에서 지시가 내려면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지시 내용도 여러 가지인데 뭐 방침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또 그 외에 우리가 전문적인 외교관으로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방침 왜 뭐가 더 해야 돼요? 방침은 뭐 이 나라하고 만날 때 뭐 쉽게 말하면 쌀을 어쩌다 받아내라 뭐 이러든지. 그러니까 삥 뜯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옛날에 외교관들이 북한의 외교관들은 옛날에 정치적인 문제나 쌍무관계 문제 여기 많이 거기서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고 이젠 정치 외교와 함께 경제 외교도 우리 몫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쌀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쉽게 말하면 대사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간첩, 정치 간첩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우선 첫째
쌍무관계 조절하고 네. 북한에서 핵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탐색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매일 융성 자료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 5번씩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북한에서 또 지시도 내려요. 뭐 잠수함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라. 뭐 비행기 구조에서 뭘 알아보라. 그러면 국방장비에서 어떤 장비들이 있으니까 이런 장비들을 알아보고 구입해서 들어가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거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전문 외교관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그 나라와의 쌍무관계, 대외관계, 경제관계, 뭐 대표단관계 이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많이 업무 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일을 하긴 하네요. 그렇죠. 야, 난 일을 일을 안 하는 거죠. 하는 줄 일을 알았네. 하고 매 달마다 실적 총화하고 네. 방침 총화하고 다 하는 거죠. 생활 총화도 합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대사관에서요? 예, 토요일마다 북한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식당 점원까지 다 모여서 생활 총화를 합니다. 다 같이요. 예. 경리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는 뭘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 화상표도 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역스러울 것 같은데. 강연회도 합니다. 거기서. 거기서요? 집중강습 강연회 다 진행하고 문학습 총화도 하고요. 아니 그러면 해외에 나와 있는데도 북한에서 지금 돌아가는 국내 정세, 북한 안에서 김정은이 어떤 방침을 내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그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건 일반 분들이 받는 거고 외교관. 또 외교관은 따로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암전과 공전이라서 정보가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변신해가지고 암호화 된 거. 그러니까 암전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암전으로 받아야지 이제 대한민국 뭐 국정원이나 그런 정보기관들에서 이거를 열어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받는 게 기본 이제 핵심적인 외교활동 지시들을 받는 거죠. 거기서. 네. 뭐 암전, 예, 예. 암호 전문이라는 거죠. 암호 정보를 쉽게 가능해서 암전, 암전. 공개 정보를 공전. 공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북한도 약간 좀 이렇게 생략해서 좀 언어를 예. 사용하네요.